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근교의 풍광수려한 마을에 김대감의 웅장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세가 등등했으나 그 높은 담장 안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한 소녀가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첩의 딸로 태어난 서연은 맑은 눈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얘야. 물동이는 안이 채우고 어디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냐. 정실부인 최씨의 비단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뒤로하며 서연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직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세는 종인지 대감의 자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고했습니다. 정실부인에게 서연은 눈의 가시였고 정실의 딸 화라는 서연을 제 몸종처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 안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실의 딸 화란의 혼산날이 다가왔으나 그녀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결단코 가지 않겠나이다. 윤진사댁 선준 도령은 수도를 알아 얼굴이 흉측하고 성정도 포악하다 들었사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그 흉한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른 방도를 찾아주시옵소서. 정실부인이 애원했지만 김대감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두 집안의 혼사는 선대부터 이어진 맹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실부인은 간악한 꾀를 내어 딸 화란이 상심하여 죽으려 한다고 거짓을 고하고는 대책이 있다며 김대감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실부인은 별채의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봐야 내 자리는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언니 대신 시집을 가서 이 집을 떠나거라.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제 어미를 바라보았으나 어미 씨는 정실부인의 기세에 눌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연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늙은 유모 월매가 서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월매는 서연에게 남몰래 글과 예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혼례는 아가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밤 제 꿈에 붉은 학이 당산나무 위를 3번 돌고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정말 이 천한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가씨는 이름 없이 사셨어도 그를 깨우쳤고 마음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니 분명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첩의 소생인 것을 감춰야 하지만 때가 되면 세상이 아가씨를 인정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서연은 그 밤 한 줌의 달빛이 스며드는 쓸쓸한 방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당당히 불려본 적 없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늦봄의 햇살 아래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마음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의 커다란 대문에 들어설 즈음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신랑 박선준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관례와 달리 얼굴을 흰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신랑이란 말인가? 얼굴에 흉터가 어찌나 끔찍한지 거울조차 깨뜨린다 하던데. 수군거림이 퍼질 무렵 신랑 곁에 시종 만수가 목소리를 낮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는 어린 시절 천년도를 심하게 앓으신 탓에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얘를 갖추고자 하민이 너그러이 살펴주시옵소서.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정히 절을 올렸고 선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아늑한 신방에 들었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얼굴을 가린 선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마침내 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례가 불편하지는 않으셨소? 괜찮습니다. 그제야 선주는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천 뒤에 가려졌던 그의 얼굴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곱고 단정했으며 눈빛은 깊고 따스했습니다. 놀라셨겠지.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소. 두 집안의 오랜 맹약으로 치르는 혼례였지만 상대의 참된 마음을 알고 싶었소. 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를 맞아준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소이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정혼자가 아니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속눈썹에 맺히고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고맙소.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는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소. 서연. 이제는 내 부인이 되셨으니 부인이라 불러야겠지만 때로는 그 이름, 서연이라 불러드리고 싶소. 누구도 불러준 적 없던 그 이름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정한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부름에 가슴이 저려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 박참판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른 새벽 약초를 다리고 밤에는 곁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송화가루가 기침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정성껏 쏘아 올리겠습니다. 아가, 내 손이 닿으니 쓴 약도 달게 느껴지는구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다. 서연의 효심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소? 박참판댁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리 지극정성으로 모신다지 않소. 그 집안이 참으로 복 많은 며느리를 얻었구먼. 하늘도 그런 사람은 돕는다지. 그러나 이 칭찬은 곧 서연의 친정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소문이 정실부인과 화란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저 천안계집이 본디 내 딸의 자리에서 칭송을 받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어머님, 어찌하면 저 아이를 끌어내리고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명성은 본래 제 것이어야 합니다. 금이라면 쓸모가 있을 게다.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우니. 정실부인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병에 걸린 어미를 둔 하녀 금이에게 약값과 생활비를 대주며 서연의 시댁으로 잠입시켜 그녀를 모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친정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금이는 서연의 시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속에 담긴 독을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만난 금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금희야,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반갑구나.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아씨를 돕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자신의 비밀 때문에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시아버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금이 또한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참판이 약차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어젯밤 직접 약차를 다리셨다는데 오늘따라 유독 냄새가 독하더란 말이지. 소문은 금세 안채까지 퍼졌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참으로 공손한 아이다. 허나 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은 더 깊어졌구나. 어머님, 이 몸은 아무런 악의도 없사옵니다. 그저 아버님을 위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서연의 옷장에 마른 독초와 검은 가루가 든 주머니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이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독초가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선준이 달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을 확인한 선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넣었는지 보았느냐? 소희는 그저 작은 마님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때 금이는 서연의 어린 시절 물건이라며 낡은 무명 저고리 하나를 더 내놓았습니다. 저고리 깃 안쪽에는 이씨 소생 서연이라는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최 씨로 알려져 있었기에 집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첩의 딸이 가문의 맏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옷, 부인의 것이요.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이 집에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 순간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선주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하란이 시댁을 찾아와 눈물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가 도련님의 용모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보냈을 뿐입니다. 시댁은 혼란에 빠졌고 서연은 방 안에 갇힌 채 자신에게 내려질 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용히 진실을 향해 나아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선준이었습니다. 선준은 시종 만수에게 금희의 뒤를 밟게 했고 마침내 만수는 금희가 화란이 보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약초 덕에 박찬판의 기운이 더욱 쇠해졌습니다. 숨겨뒀던 옷도 제가 미리 가져다 놓았지요. 모든 것을 들은 만수는 다음 날 선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송구하오나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거짓입니다. 작은 마님께 씌워진 모든 누명은 전부 계략입니다. 모든 말을 들은 선주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오늘로 그 거짓을 끊겠다. 아버지의 목숨을 겨누고 이 집안의 칼을 들이댄 자, 더는 용서치 않겠다. 그날 오후 선주는 집안 어른들과 서연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제 아내를 의심하고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허나 오늘 그 모든 거짓을 밝히려 합니다. 저는 혼례 전 3년간 금강산 암자에서 은거했습니다. 혼례 당일까지 제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저의 외모를 알고 시집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또한 금이가 화란아 씨와 공모하여 독초를 숨기고 거짓 증거를 꾸몄다는 사실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늙은 유모 월매가 들어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고왔습니다. 제가 몰래 그를 가르쳤고 예법도 익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결국 붙잡힌 금이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주인마님과 하란아 씨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제 어미의 약값을 주신다 하여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실 부인과 화라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돈을 해하려 한 죄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녁, 선주는 마음의 빚을 안고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문을 열자 서연은 노을빛이 물든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을 탓하지 않소. 내가 그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던 나날들이 부끄러울 뿐이요.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이 몸이 과분한 대접을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저 역시 거짓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마음 하나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나에겐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2번 다시 누구도 그대의 이름에 흙을 묻히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오랜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의 방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 서연, 어디 있소? 서방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이듬해 서연은 씩씩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고운 딸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기력을 회복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서연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첩의 딸이라 약봤던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서연은 훌륭한 며느리, 지혜로운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자신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가 되면 비로소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처럼 그녀의 삶은 마침내 참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근교의 풍광수려한 마을에 김대감의 웅장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세가 등등했으나 그 높은 담장 안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한 소녀가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첩의 딸로 태어난 서연은 맑은 눈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얘야. 물동이는 안이 채우고 어디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냐. 정실부인 최 씨의 비단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뒤로하며 서연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직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세는 종인지 대감의 자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고했습니다. 정실부인에게 서연은 눈의 가시였고 정실의 딸 화라는 서연을 제 몸종처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 안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실의 딸 화란의 혼산날이 다가왔으나 그녀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결단코 가지 않겠나이다. 윤진사댁 선준 도령은 수도를 알아 얼굴이 흉측하고 성정도 포악하다 들었사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그 흉한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른 방도를 찾아주시옵소서. 정실부인이 애원했지만 김대감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두 집안의 혼사는 선대부터 이어진 맹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실부인은 간악한 꾀를 내어 딸 화란이 상심하여 죽으려 한다고 거짓을 고하고는 대책이 있다며 김대감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실부인은 별채의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봐야 내 자리는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언니 대신 시집을 가서 이 집을 떠나거라.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제 어미를 바라보았으나 어미 씨는 정실부인의 기세에 눌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연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늙은 유모 월매가 서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월매는 서연에게 남몰래 글과 예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혼례는 아가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밤 제 꿈에 붉은 학이 당산나무 위를 3번 돌고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정말 이 천한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가씨는 이름 없이 사셨어도 그를 깨우쳤고 마음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니 분명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첩의 소생인 것을 감춰야 하지만 때가 되면 세상이 아가씨를 인정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서연은 그 밤, 한 줌의 달빛이 스며드는 쓸쓸한 방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당당히 불려본 적 없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늦봄의 햇살 아래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마음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의 커다란 대문에 들어설 즈음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신랑 박선준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관례와 달리 얼굴을 흰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신랑이란 말인가? 얼굴에 흉터가 어찌나 끔찍한지 거울조차 깨뜨린다 하던데. 수군거림이 퍼질 무렵 신랑 곁에 시종 만수가 목소리를 낮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는 어린 시절 천년두를 심하게 앓으신 탓에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예를 갖추고자 하민이 너그러이 살펴주시옵소서.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정히 절을 올렸고 선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아늑한 신방에 들었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얼굴을 가린 선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마침내 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례가 불편하지는 않으셨소? 괜찮습니다. 그제야 선주는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천 뒤에 가려졌던 그의 얼굴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곱고 단정했으며 눈빛은 깊고 따스했습니다. 놀라셨겠지.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소. 두 집안의 오랜 맹약으로 치르는 혼례였지만 상대의 참된 마음을 알고 싶었소. 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를 맞아준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소이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정혼자가 아니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속눈썹에 맺히고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고맙소.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는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소. 서연. 이제는 내 부인이 되셨으니 부인이라 불러야겠지만 때로는 그 이름, 서연이라 불러드리고 싶소. 누구도 불러준 적 없던 그 이름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정한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부름에 가슴이 저려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 박참판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른 새벽 약초를 다리고 밤에는 곁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송화가루가 기침을 다스리는데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정성껏 쏘아 올리겠습니다. 아가, 내 손이 닿으니 쓴 약도 달게 느껴지는구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다. 서연의 효심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소? 박참판댁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리 지극정성으로 모신다지 않소. 그 집안이 참으로 복 많은 며느리를 얻었구먼. 하늘도 그런 사람은 돕는다지. 그러나 이 칭찬은 곧 서연의 친정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소문이 정실부인과 화란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저 천안계집이 본디 내 딸의 자리에서 칭송을 받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어머님, 어찌하면 저 아이를 끌어내리고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명성은 본래 제 것이어야 합니다. 금이라면 쓸모가 있을 게다.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우니. 정실부인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병에 걸린 어미를 둔 하녀 금이에게 약값과 생활비를 대주며 서연의 시댁으로 잠입시켜 그녀를 모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친정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금이는 서연의 시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속에 담긴 독을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만난 금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금희야,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반갑구나.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아씨를 돕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자신의 비밀 때문에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시아버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금이 또한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참판이 약차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어젯밤 직접 약차를 다리셨다는데 오늘따라 유독 냄새가 독하더란 말이지. 소문은 금세 안채까지 퍼졌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참으로 공손한 아이다. 허나 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은 더 깊어졌구나. 어머님, 이 몸은 아무런 악의도 없사옵니다. 그저 아버님을 위해 쓸 뿐입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서연의 옷장에 마른 독초와 검은 가루가 든 주머니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이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독초가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선준이 달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을 확인한 선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넣었는지 보았느냐? 소희는 그저 작은 마님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때 금이는 서연의 어린 시절 물건이라며 낡은 무명 저고리 하나를 더 내놓았습니다. 저고리 깃 안쪽에는 이씨 소생 서연이라는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최 씨로 알려져 있었기에 집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첩의 딸이 가문의 맏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옷, 부인의 것이요.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이 집에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 순간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선주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하란이 시댁을 찾아와 눈물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가 도련님의 용모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보냈을 뿐입니다. 시댁은 혼란에 빠졌고 서연은 방 안에 갇힌 채 자신에게 내려질 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용히 진실을 향해 나아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선준이었습니다. 선준은 시종 만수에게 금희의 뒤를 받게 했고 마침내 만수는 금희가 화란이 보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약초 덕에 박참판의 기운이 더욱 쇠해졌습니다. 숨겨뒀던 옷도 제가 미리 가져다 놓았지요. 모든 것을 들은 만수는 다음 날 선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송구하오나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거짓입니다. 작은 마님께 씌워진 모든 누명은 전부 계략입니다. 모든 말을 들은 선주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오늘로 그 거짓을 끊겠다. 아버지의 목숨을 겨누고 이 집안의 칼을 들이댄 자, 더는 용서치 않겠다. 그날 오후, 선주는 집안 어른들과 서연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제 아내를 의심하고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허나 오늘 그 모든 거짓을 밝히려 합니다. 저는 혼례 전 3년간 금강산 남자에서 은거했습니다. 혼례 당일까지 제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저의 외모를 알고 시집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또한 금이가 화란아 씨와 공모하여 독초를 숨기고 거짓 증거를 꾸몄다는 사실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늙은 유모 월매가 들어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고왔습니다. 제가 몰래 그를 가르쳤고 예법도 익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결국 붙잡힌 금이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주인마님과 하라나 씨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제 어미의 약값을 주신다 하여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실 부인과 화라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돈을 해하려 한 죄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녁, 선주는 마음의 빚을 안고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문을 열자 서연은 노을빛이 물든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을 탓하지 않소. 내가 그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던 나날들이 부끄러울 뿐이요.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이 몸이 과분한 대접을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저 역시 거짓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마음 하나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나에겐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2번 다시 누구도 그대의 이름에 흙을 묻히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오랜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의 방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 서연, 어디 있소? 서방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이듬해 서연은 씩씩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고운 딸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기력을 회복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서연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첩의 딸이라 얕봤던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서연은 훌륭한 며느리, 지혜로운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자신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가 되면 비로소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처럼 그녀의 삶은 마침내 참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근교의 풍광수려한 마을에 김대감의 웅장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세가 등등했으나 그 높은 담장 안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한 소녀가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첩의 딸로 태어난 서연은 맑은 눈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얘야. 물동이는 안이 채우고 어디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냐. 정실 부인 최 씨의 비단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뒤로하며 서연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직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세는 종인지 대감의 자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고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 서연은 눈의 가시였고 정실의 딸 화라는 서연을 제 몸종처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 안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실의 딸 화란의 혼산날이 다가왔으나 그녀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결단코 가지 않겠나이다. 윤진사댁 선준 도령은 수도를 알아 얼굴이 흉측하고 성정도 포악하다 들었사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그 흉한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른 방도를 찾아주시옵소서.
정실 부인이 애원했지만 김대감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두 집안의 혼사는 선대부터 이어진 맹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실 부인은 간악한 꾀를 내어 딸 화란이 상심하여 죽으려 한다고 거짓을 고하고는 대책이 있다며 김대감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실 부인은 별채의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봐야 내 자리는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언니 대신 시집을 가서 이 집을 떠나거라.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제 어미를 바라보았으나 어미 씨는 정실 부인의 기세에 눌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연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늙은 유모 월매가 서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월매는 서연에게 남몰래 글과 예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혼례는 아가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밤 제 꿈에 붉은 학이 당산나무 위를 3번 돌고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정말 이 천한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가씨는 이름 없이 사셨어도 그를 깨우쳤고 마음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니 분명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첩의 소생인 것을 감춰야 하지만 때가 되면 세상이 아가씨를 인정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서연은 그 밤 한 줌의 달빛이 스며드는 쓸쓸한 방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당당히 불려본 적 없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늦봄의 햇살 아래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마음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의 커다란 대문에 들어설 즈음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신랑 박선준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관례와 달리 얼굴을 흰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신랑이란 말인가? 얼굴에 흉터가 어찌나 끔찍한지 거울조차 깨뜨린다 하던데. 수군거림이 퍼질 무렵 신랑 곁에 시종 만수가 목소리를 낮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는 어린 시절 천년도를 심하게 앓으신 탓에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예를 갖추고자 하민이 너그러이 살펴주시옵소서.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정히 절을 올렸고 선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아늑한 신방에 들었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얼굴을 가린 선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마침내 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례가 불편하지는 않으셨소? 괜찮습니다. 그제야 선주는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천 뒤에 가려졌던 그의 얼굴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곱고 단정했으며 눈빛은 깊고 따스했습니다. 놀라셨겠지.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소. 두 집안의 오랜 맹약으로 치르는 혼례였지만 상대의 참된 마음을 알고 싶었소. 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를 맞아준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소이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정혼자가 아니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속눈썹에 맺히고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고맙소.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는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소. 서연. 이제는 내 부인이 되셨으니 부인이라 불러야겠지만 때로는 그 이름, 서연이라 불러드리고 싶소. 누구도 불러준 적 없던 그 이름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정한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부름에 가슴이 저려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 박참판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른 새벽 약초를 다리고
밤에는 곁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송화가루가 기침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정성껏 쏘아 올리겠습니다. 아가, 내 손이 닿으니 쓴 약도 달게 느껴지는구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다. 서연의 효심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소? 박찬판댁 새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리 지극정성으로 모신다지 않소. 그 집안이 참으로 복 많은 며느리를 얻었구먼. 하늘도 그런 사람은 돕는다지. 그러나 이 칭찬은 곧 서연의 친정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소문이 정실 부인과 화란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저 천안계집이 본디 내 딸의 자리에서 칭송을 받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어머님, 어찌하면 저 아이를 끌어내리고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명성은 본래 제 것이어야 합니다. 금이라면 쓸모가 있을 게다.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우니 정실 부인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병에 걸린 어미를 둔 하녀 금이에게 약값과 생활비를 대주며 서연의 시댁으로 잠입시켜 그녀를 모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친정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금이는 서연의 시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속에 담긴 독을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만난 금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금희야,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반갑구나.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아씨를 돕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자신의 비밀 때문에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시아버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금이 또한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찬판이 약차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어젯밤 직접 약차를 다리셨다는데 오늘따라 유독 냄새가 독하더란 말이지. 소문은 금세 안채까지 퍼졌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참으로 공손한 아이다. 허나 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은 더 깊어졌구나. 어머님, 이 몸은 아무런 악의도 없사옵니다. 그저 아버님을 위해 쓸 뿐입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서연의 옷장에 마른 독초와 검은 가루가 든 주머니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이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독초가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선준이 달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을 확인한 선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넣었는지 보았느냐? 소인은 그저 작은 마님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때 금이는 서연의 어린 시절 물건이라며 낡은 무명 저고리 하나를 더 내놓았습니다. 저고리 깃 안쪽에는 이씨 소생 서연이라는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최씨로 알려져 있었기에 집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첩의 딸이 가문의 맏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옷, 부인의 것이요.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이 집에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 순간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선주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화란이 시댁을 찾아와 눈물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가 도련님의 용모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보냈을 뿐입니다. 시댁은 혼란에 빠졌고 서연은 방 안에 갇힌 채 자신에게 내려질 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용히 진실을 향해 나아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선준이었습니다. 선준은 시종 만수에게 금희의 뒤를 밟게 했고 마침내 만수는 금희가 화란히 보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약초 덕에 박찬판의 기운이 더욱 쇠해졌습니다. 숨겨뒀던 옷도 제가 미리 가져다 놓았지요. 모든 것을 들은 만수는 다음 날 선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송구하오나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거짓입니다. 작은 마님께 씌워진 모든 누명은 전부 계략입니다. 모든 말을 들은 선준은 굳은 얼굴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오늘로 그 거짓을 끊겠다. 아버지의 목숨을 겨누고 이 집안에 칼을 들이댄 자, 더는 용서치 않겠다. 그날 오후 선준은 집안 어른들과 서연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제 아내를 의심하고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허나 오늘 그 모든 거짓을 밝히려 합니다. 저는 혼례 전 3년간 금강산 암자에서 은거했습니다. 혼례 당일까지 제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저의 외모를 알고 시집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또한 금희가 화란아 씨와 공모하여 독초를 숨기고 거짓 증거를 꾸몄다는 사실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늙은 유모 월매가 들어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고왔습니다. 제가 몰래 그를 가르쳤고 예법도 익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결국 붙잡힌 금희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주인마님과 하란아 씨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제 어미의 약값을 주신다 하여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실 부인과 화라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돈을 해하려 한 죄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녁, 선주는 마음의 빚을 안고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문을 열자 서연은 노을빛이 물든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을 탓하지 않소. 내가 그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던 나날들이 부끄러울 뿐이요.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이 몸이 과분한 대접을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저 역시 거짓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마음 하나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나에겐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2번 다시 누구도 그대의 이름에 흙을 묻히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오랜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의 방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 서연, 어디 있소? 서방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던 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이듬해 서연은 씩씩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고운 딸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기력을 회복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서연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첩의 딸이라 얕봤던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서연은 훌륭한 며느리, 지혜로운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자신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가 되면 비로소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처럼 그녀의 삶은 마침내 참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근교의 풍광 수려한 마을에 김대감의 웅장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세가 등등했으나 그 높은 담장 안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한 소녀가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첩의 딸로 태어난 서연은 맑은 눈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얘야. 물동이는 안이 채우고 어디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냐. 정실 부인 최 씨의 비단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뒤로하며 서연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직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세는 종인지 대감의 자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고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 서연은 눈의 가시였고 정실의 딸 화라는 서연을 제 몸종처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 안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실의 딸 화란의 혼산날이 다가왔으나 그녀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결단코 가지 않겠나이다. 윤진사댁 선준 도령은 수두를 알아 얼굴이 흉측하고 성정도 포악하다 들었사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그 흉한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른 방도를 찾아주시옵소서. 정실 부인이 애원했지만 김대감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두 집안의 혼사는 선대부터 이어진 맹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실 부인은 간악한 꾀를 내어 딸 화란이 상심하여 죽으려 한다고 거짓을 고하고는 대책이 있다며 김대감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실 부인은 별채의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봐야 내 자리는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언니 대신 시집을 가서 이 집을 떠나거라.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제 어미를 바라보았으나 어미 씨는 정실 부인의 기세에 눌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연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늙은 유모 월매가 서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월매는 서연에게 남몰래 글과 예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혼례는 아가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난밤 제 꿈에 붉은 학이 당산나무 위를 3번 돌고 복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정말 이 천한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가씨는 이름 없이 사셨어도 그를 깨우쳤고 마음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니 분명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첩의 소생인 것을 감춰야 하지만 때가 되면 세상이 아가씨를 인정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서연은 그 밤 한 줌의 달빛이 스며드는 쓸쓸한 방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당당히 불려본 적 없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늦봄의 햇살 아래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마음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의 커다란 대문에 들어설 즈음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신랑 박선준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관례와 달리 얼굴을 흰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신랑이란 말인가? 얼굴에 흉터가 어찌나 끔찍한지 거울조차 깨뜨린다 하던데. 수군거림이 퍼질 무렵 신랑 곁에 시종 만수가 목소리를 낮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는 어린 시절 천년두를 심하게 앓으신 탓에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얘를 갖추고자 하민이 너그러이 살펴주시옵소서.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정히 절을 올렸고 선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아늑한 신방에 들었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얼굴을 가린 선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마침내 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례가 불편하지는 않으셨소? 괜찮습니다. 그제야 선주는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천 뒤에 가려졌던 그의 얼굴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곱고 단정했으며 눈빛은 깊고 따스했습니다. 놀라셨겠지.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소. 두 집안의 오랜 맹약으로 치르는 혼례였지만 상대의 참된 마음을 알고 싶었소. 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를 맞아준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소이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정혼자가 아니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속눈썹에 맺히고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고맙소.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는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소. 서연. 이제는 내 부인이 되셨으니 부인이라 불러야겠지만 때로는 그 이름, 서연이라 불러드리고 싶소. 누구도 불러준 적 없던 그 이름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정한 울림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부름에 가슴이 저려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 박참판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른 새벽 약초를 다리고 밤에는 곁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송화가루가 기침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정성껏 쏘아 올리겠습니다. 아가, 내 손이 닿으니 쓴 약도 달게 느껴지는구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다. 서연의 효심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소? 박참판댁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리 지극정성으로 모신다지 않소. 그 집안이 참으로 복 많은 며느리를 얻었구먼. 하늘도 그런 사람은 돕는다지. 그러나 이 칭찬은 곧 서연의 친정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소문이 정실 부인과 화란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저 천안계집이 본디 내 딸의 자리에서 칭송을 받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어머님, 어찌하면 저 아이를 끌어내리고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명성은 본래 제 것이어야 합니다. 금이라면 쓸모가 있을 게다.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우니. 정실 부인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중병에 걸린 어미를 둔 하녀 금이에게 약값과 생활비를 대주며 서연의 시댁으로 잠입시켜 그녀를 모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친정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금이는 서연의 시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속에 담긴 독을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만난 금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금희야,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반갑구나.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아씨를 돕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자신의 비밀 때문에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시아버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금이 또한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참판이 약차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어젯밤 직접 약차를 다리셨다는데 오늘따라 유독 냄새가 독하더란 말이지. 소문은 금세 안채까지 퍼졌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참으로 공손한 아이다. 허나 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은 더 깊어졌구나. 어머님, 이 몸은 아무런 악의도 없사옵니다. 그저 아버님을 위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서연의 옷장에 마른 독초와 검은 가루가 든 주머니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이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독초가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선준이 달려왔습니다. 주머니 속